이겁니다. 세상에서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에게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지적하거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학밖에 없습니다. 어떤 과목도 그게 안 됩니다. 수학만은 교수가 실수를 하면, 대학 교수가 실수를 하면 초등학생이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학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리학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철학이라든가 당연히 안 되겠죠. 교수가 하는데 어떻게 그 초등학생이 말을까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이사항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요즘 아스트라제네카입니까? 그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1000명을 맞으면 그 중에서 한 990명은 괜찮다. 효과 좋다. 그러면 수학을 제외한 모든 것은 좋네. 그렇게 이야기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학은 1억 개 중에서 조개 중에서 한 개 틀리면 교수님 안 하네 이렇게 해버립니다. 수학은 완벽해야 됩니다.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면 그 골드바하이 컨젝처라고 있습니다. 골드바하이 컨젝처는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4는 2 더하기 2, 6은 3 더하기 3, 8은 3 더하기 5, 10은 5 더하기 5, 12는 5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 수가 잘 모릅니다. 저도 한 2의 20성 정도 하면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가 증명됐습니다. 맞다고. 거기까지는 맞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왜냐? 뒤에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수학과 다른 과목의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아니고 공부할 때 도움됐던 것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제가 이 철학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요 부분만 압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요 부분만 안다는 것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방향으로 압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많이 들어보셨죠? 도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도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순간 비상도다. 일반적인 도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은 붙일 수는 있지만 그럼 일반적인 이름이 안 된다. 그 이름을 이해하는 것,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것,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름을 딱 정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 세뇌되다시피 색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 이름 때문에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한두 가지는 이미 그 이름을 볼 때 우리는 간혹 가다가 원래 본질을 못 보고 껍데기만 본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제가 이 철학을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가져왔느냐 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런 명자라고 부를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매스매틱스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이 수학 하면 수의 학문으로 바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수의 학문이니까 수학 그러면 계산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수학, 번역은 이제 이게 실제로 수학으로 이름 붙인 것은 18세, 19세기 와서야 이름 붙였죠. 1800년대 와서 이름 붙였으니까. 그 이전에는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학 비슷한 게 있어서 산학이라고 그랬죠. 산학. 계산하는 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수의 학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이 수학의 숫자를 하면 이때 숫자가 의미가 바뀐다. 저는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학이라고 하니까 이때 숫자는 이치 수다, 이치를 말하는 거다. 이치. 그 이치를 말하는 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한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이라고 하면 넘버 시어리, 그러니까 수에 관한 학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원래의 수학은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부터 있었던 그 수학에는 어원이 마테마타에서 매스매티카가 따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마테마타로부터 매스매틱스가 나왔는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의 마테마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배우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매스매틱스에는 사실 이 넘버 시어리라는 수학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학문이라는 개념, 총괄하는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개념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매스매틱스로 접하는 것과 수로 접하는 것 차이, 그는 구분을 못하는 것,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죠. 어디 여러분들 수학 그러면 계산하고 따분하고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수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계산을 하지 않은 수학자들은 많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른 거죠. 생각한다 하는 것 갖다가 계산한다는 걸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 이 플라톤은 우리가 변정수를 하는 철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죠. 그럼 그 변정술은 하기 전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수학을 배워야 된다. 근데 그때 수학도 매스매틱스입니다, 사실은. 하고 플라톤이 이야기할 때도 밑에도 수학과 어리스메틱, 그러니까 밑에 산수를 분리했습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이 정명하고 학문을 하는 수학과 실제로 상인들이 하는 그런 계산수를 분리해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학에도 우리가 한 분야 중에서 하나가 어리스메틱 있습니다. 산술이나 산학이라고 불리는데 주로 계산술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지금은 교수님 90이 다 돼가시고 90은 좀 안 되셨지 싶은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저희들이 지도 교수님을 있었으니까 모실 수 있었죠. 한국 과학상 1호 수상자입니다. 그분이. 그분께 찾아갔을 때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교수님, 그 수학이란 것을 교수님이 번역하면 뭘로 번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수학이라고 잘못 번역된 거다. 매스매틱스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논리학이 가깝지 않은가 싶지만 논리학은 또 다른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수학을 원리학으로 번역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리학으로. 요런 것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죠. 실제로 누구도 수학을 원리학으로 번역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은 넘버셀이 비슷하게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수학을 할 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할 때 하고 약간의 차이를 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어쨌거나 이제 수를 다뤘습니다. 어쨌거나 수를 다뤘으니까 오늘은 이 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니까 매스매틱스 말고 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고대 바빌로니아 수라든가, 이렇게 이 고대 이집트 이상한 표기 이런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하고 안 만나니까 이런 게 있었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주 만납니다. 사실 로마자 수는 자주 만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읽어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로마자는 저는 외울 때 I, V, LCDM 요것만 외웁니다. I, V, LCDM. 그 다음에 그리고 1, 5, IVX죠. IVX, LCDM입니다. IVX, LCDM인데 있는 개수만큼 더하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큰 수부터 씁니다. 큰 수부터. 예를 들어서 큰 수부터 써나가는데, 이걸 보면 큰 수가 10이고 그 다음에 5가 있고 1이 3개 있으니까 18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 로마자도 이 표기법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냐? 귀찮은 게 있으니까 큰 수하고 작은 수하고 싹 바꿨다. 위치를 바꿨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빼주게 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큰 수하고 작은 수하고 딱 자리를 바꾸면 그 두 개를 빼게 하는 겁니다. 큰 수부터 써나가는데 그 두 개를 해서 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를 빼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면 I하고 O가 자리 바뀌었죠. 5에서 1을 빼는 겁니다. 자리 바뀌었으니까. 여기도만 요거는 16이고 17이고 18인데 19가 뭔가 I하고 X하고 자리 바뀌었죠. 순서를 빼주는 겁니다. 바꿔줍니다. 그냥 빼주는 겁니다. 10 빼기 1, 19. 이와 같이 전부 다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이게. 천까지. 1900도 보면 M이 1000인데 C가 100입니다. 그 CM 자리 바꿨으니까 M에서 C를 빼준다. 이렇게 하고 로마자는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자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로마자를 이런 표기법으로 더하기 곱하기 나눈다고 해보세요. 아라비아 숫자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거는 아라비아 숫자는 1200년 넘어갔어야 유럽에 전파가 되었다는 거지. 이런 숫자로 다 됐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러면 많이 표기할 때 M을 10개를 써야 되네요? 네? 로마인들은 그 많이 표기할 때 M을 10개를 써야 되네요? 모르겠어요.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정도 양을 갖다가 잘 안 달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100만, 200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표기법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나도 M 이후에 로마 숫자를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로마의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수에 대해서 다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배웠죠? 이제 실수 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배웠죠? 다 알고 있죠? 특히 유리수만 생각합니다. 유리수를 생각합니다. 일단 유리수, 왜냐하면 피타고라스부터 보면 피타고라스는 자연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원자란 것보다 수라고 생각해요. 수. 그 중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자연수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자연수 비로 표현되죠. 1000분의 999도 자연수 비로 999대 1000 이런 식으로 자연수 비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유리수가 자기는 모든 자연수가 이 세상을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마치 이 수학자이자 피타고라스는 교주처럼 이야기하죠. 교주처럼. 네. 자 봅시다. 여기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수는 안에 직선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해서 2분의 1 넣고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을 넣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4분의 1 넣고 5분의 2 넣고 가운데 중복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다 웬만하면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재밌는 것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임의의 요거 똑같으면 임의의 양 실 수 있다 그러면 NA는 B를 만족하는 N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특별하게 하면 유리수를 웬만하면 다 어디든지 유리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유리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있는 것처럼 증명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유리수는 조밀하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 유리수가 가득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그런데 이걸 봅시다. 요 2까지 있고 요러한 길이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봅시다. 이 대각선을 뺑 돌리고 내리면 요점이 탁 떨어지는데 X를 AB꼴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뺑 둘렀을 때 X가 됐을 때 이 X를 대각선꼴로 A분의 B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AB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보면 자, 딱 보면 이게 바로 뭡니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했으니까 바로 자기들이 발견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는 B분의 A, A와 B는 서로 소인, 그러니까 약분 안 되는 공약수를 가지지 않는, 오케이. 공약수를 가지지 않는 그런 수입니다. 서로 소인. 자, B분의 X는 B분의 A 이런 걸 표현되어졌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사실로부터 피타고라스 정리는 두 개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부터
우리가 뭘 어디를 쓴다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b분의 a, b의 제곱분의 a 제곱이 됩니다. x 제곱이니까. 요게 2니까 2b 제곱은 a 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ab 자연수입니다. ab 자연수입니다. 근데 a 제곱이 2의 배수니까 a 자기 자신이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닌 짝수가 아닌 것은 제곱해도 짝수가 안 됩니다. 2의 배수라는 것은 짝수를 말하는 거죠. 짝수가 아닌 것은 어떤 거에 곱해도 짝수가 안 됩니다.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어떤 이시 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는 이시. 그렇게 되면 요 이시를 여기 집어넣어 보면 B는 또 2D 폼으로 표현되어집니다. A도 짝수가 되고 B도 짝수가 되면서 처음에 했던 과정이 우리가 서로 그랬죠.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는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없구나. 요 수 X라는 요 길이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암살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암살당했다고. 처음에 저것을 발견한 사람이 피타고라스 학파 내에서 발견을 했는데, 저 X라는 수를 발견했는데, 저 수를 발견하고 피타고라스 학파 내에서 암살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발견이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느냐 하면,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든 것은 정수비가 되니까, 자연수비 정수비가 되니까 몇 대 몇을 두고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증명하니까 증명한 게 많은데, 이 수의 발견으로 정수비가 안 되면 증명을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가 발견됩니다. 정수론 발견되면서 계속 연구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넘어갔냐? 제가 뭐 가운데 다 생략하지만 잠시 이제 여유를 두면서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정수를 피타고라스 학파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되니까 좀 간결 띄고 소개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참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수학적 기납법에게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이가 연역법이가? 물어보면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수학적 기납법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슨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학적 기납법은 기납적이 아니라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그 증명하는 방법 2가 기납적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수학적 기납법은 연역법입니다. 어떤 집합 S에 1이 들어가고 어떤 집합 S에 1이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집합 S의 원소로 가정합니다. 1이 들어가고 N이 S의 원소로 가정하자. N 플러스 1이 N이 가정되었을 때 N 플러스 1이 S에 들어간다면 N이 들어갈 때 S에 들어간다면 S는 자연수 집합하고 똑같다. 원래 집합 S는. 이것이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나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게 도미노죠. 도미노가 일정한 모두 똑같은 간격으로 서가 있습니다. 도미노가. 그런데 같은 곳에 서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다음 걸 넘길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해도 그 다음 걸 넘길다. 어떤 걸 넘어뜨려도 그 다음 걸 넘어뜨린다. 그 다음 것이. 한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 걸 넘어뜨린다. 그러면 1번이 넘어가면 다 넘어간다. 당연하죠. 이게 수학적 진화법입니다. 어떤 게 S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 것도 S에 들어가게 만든다. 어떤 게 S에 들어가면 그 다음 것도 S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겁니다. 어떤 게 S에 들어가면 그놈 때문에 그 다음 것도 S에 들어가게 만든다. 그러면 S는 전부 다 들어간다. 이게 수학적 진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거는 들어간다. 도미노도 제일 처음 거는 넘어뜨린다. 이런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이게 수학적 진화법입니다. 정말로 유용한 방법이고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수학적 진화법은 제가 이것을 소개한 이유가 이 수학적 진화법으로서 이걸 증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대물이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에 타이밍 보면은 다 모래바 하나씩 할까? 예, 수학은 그러면 안 돼. 수학은 그렇게 증명하면 안 됩니다. 수학은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대물이다. 왜 그러냐? 머리카락의 개수에 대한 수학적 진화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개수에 대한 수학적 진화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뿐인 사람은 대물이 맞죠? 머리카락이 하나뿐인 사람은 대물이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N개인 사람도 대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대머리에 머리카락 하나 더 추가한 거니까 대머리에 머리카락 하나 더 추가한 거니까 대물이 맞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대물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어디 증명해서 이상이 있는 분 발견한 분 있습니까? 예. 대머리가 아니라는 기준. 현재도 없습니까? 예, 정확하게 찍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수학적으로 말을 표현을 하면, 대머리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걸로 표현을 딱 보니까, 대머리의 정의를 머리카락의 개수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데피니션,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수학이란 걸 말을 할 때, 수라는 것 할 때 그 데피니션, 말하는 것, 정의,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 데피니션이라는 것은 이름 붙이는 것과 유사하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대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기기묘묘한 증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늘 하는 말이 수학에서 정의는 정의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수학에서 정의는 정의다. 수학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은 데피니션입니다, 결국.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가운데 이 통로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부딪히가 넘어져서 조금 다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보행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 특약을 받을 수 있느냐? 애매해지죠? 보험을 받을 수 있느냐?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상해에 대한 그걸 수학자인데 물어보면 거의 99%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가 뭔데? 데피니션이 뭔데? 움직인다, 교통이란 데피니션이 뭔데? 이것부터 나가야 됩니다. 수학자들은.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뭔데? 란 말을 놓고 그 데피니션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정의다. 그러니까 데피니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데피니션은 이름 붙이는 거니까 사실은 정의 데피니션 이름 붙이고 좀 뭐랄까 뭐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형식적이 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쭉 받아주는 사실보다는 사람이 한번 걸러서 형식적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이 강합니다. 데피니션은. 자, 그래서 실수를 갖다가 앞에서 우리가 막 수직선상 있는 수 하면 직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수를 갖다가 정의로 데피니션으로 접근을 해 나갑니다. 실수라는 것도 이런 데피니션이다. 그 데피니션을 보면 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연수에서 출발하여 대수적으로 즉 연산이 닫혀 있고 자연수라는 집합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자연수 집합에서 대수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영어로 나눈 거 제외하고 거기 닫혀 있고 크기가 정의되어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집합을 실수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참 그러니까 유리수까지는 정의하기 참 편합니다. 유리수까지는 뭐 아까 뭐 자연수가 있으니까 A분의 B, A, B 있으면 A분의 B 정의하면 되니까 자연수에서 유리수까지는 정의하기 참 편한데 무리수를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리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X 같은 수가 무리수인데 유리수로 표현되지 않는 수 정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수를 갖다가 집어넣을 때 막 대수적으로 하고 해나가면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고 공리화로서 또 엄격하게 정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유리수를 절단 정의함으로써 유리수는 가득 실수는 직선을 가득 채운다고 됩니다. 그냥 정의상. 그래서 실수의 모든 점은 그러니까 이 직선상의 모든 점은 우리가 같은 약속을 했다 그러면 실수의 한 점이다.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길이가 딱 되어 있을 때 그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수라는 겁니다. 길이가 어떻게 있더라도 기준만 있다 그러면 1이라는 기준만 있다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되더라도 실수가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은 제일 많이 한 게 데데킨트가 완비성 공리로서 많이 했습니다. 아주 참 가운데 무리수를 잘 끼워 넣었습니다. 이 실수에. 자, 그런데 이 1800년대 후반부터 후반에 유리수가 얼마나 많은지 유리수가 아까 실수에 가득 찼죠. 실수상이 가득 찼으니까 유리수 계속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보자 라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수상에서 유리수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모든 탭을 이 탭을 양옆으로 쫙 벌쳐버리면 모든 유리수가 다 나타나죠. 밑으로 아래 위로 다 퍼져버리면 왼쪽으로 무한히 가고 오른쪽으로 무한히 가고 밑으로 무한히 가면 이게 모든 유리수가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자연수하고 1대1 형식입니다. 이제 개수를 헤아립니다. 이거 유리수를.
1을 탁 넣고 0을 1을 탁 넣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딱 대응시키고 오른쪽 가서 3을 대응시키고 4를 대응시키고 이거는 위에서 여기서 카운트 된 거니까 여기서 헤아리 셨으니까 빼쁘고 이것도 빼쁘고 4 5 6 대응된 거니까 7 7 뭐 없지만 다시 올라가서 있는 건 빼고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쭉 대응시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어차피 자연수도 무한히 나가니까 여기서 제가 무한히 나가봐야 1대1 대응시킬 수 있네. 그래서 와 계속 나오노. 계속 나오네. 그만 이렇게 나옵니다. 유리수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와 같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이제 수학자들이 꺼림직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꺼림직했냐? 개수란 말 쓰는 것. 개수란 말 쓰는 게 꺼림직했습니다. 왜냐? 몇 개다 이야기할 때는 항상 유한인 경우에 한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리수는 이렇게 자연수 개수와 같은데 실수도 실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로 자연수하고 1대1 대응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F가 그래서 우리가 수학자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 자연수에서 0, 1로 가는 1대1 대응이랑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뭐 0과 1로 이 가득 찬 실수를 말합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가득 찬 실수.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0, 1로 가는 실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연수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합시다. 자연수만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F1, 자연수 1이 가면 뭐 이런 수의 대응들 0.A11 뭐 요 A11이 어떤 0부터 9까지 수겠죠. A12도 0부터 9까지 수고 13도 0부터 9까지 수고 0부터 9까지 수입니다. 전부 다. A5, F1이 이런 수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F2가 또 이런 수에 대응되고 F3가 이런 수에 대응되고 4가 이런 식으로 대응되고 이렇게 무한히 대응된다고 합시다. 무한히 그러니까 F1부터 뭐 요 사이에 어떤 0과 1 사이에 어떤 수에 대응되고 2는 요 사이에 어떤 수에 대응되고 3도 어떤 수에 대응되고 무한히 대응됐다고 칩시다. 이 무한히 대응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A11은 기껏해야 0에서 9까지 수니까 한 개입니다. A11은 0 또는 0에서 9, 0 또는 1 또는 2 또는 9까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A11하고 다른 B1을 잡을 수 있습니다. A11이 1이라고 하면 B1을 갖다가 2로 잡거나 하여간 다 무조건 잡을 수 있죠. 이렇게 B1 다르게. B1을 다르게 A11하고 B1을 다르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A22하고 B2를 다르게 잡습니다. 이게 뭐 이 뒤로 몽땅 0이라도 상관이 없으면 몽땅 0이라도 이 뒤로 몽땅 0이라도 0이니까 0과 다르게 1을 잡거나 2를 잡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33하고 B3 다르게 잡고 A44하고 B4를 다르게 잡습니다.
그래 놓고 뭘 하느냐. 이렇게 계속 이게 전부 다 다르게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B라는 수를 0점 B1, B2, B3, B4, B5 쭉 해나가면 이 숫자는 당연히 0과 1 사이의 실수가 됩니다. B라는 수는 0과 1 사이의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 뭐가 됐냐면 F가 자연수에서 0, 1로 가는 1대1 등인데 자연수에서 0, 1로 가는 1대1 등인데 이것도 0, 1 사이의 숫자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자연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fx는 b가 되는 자연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x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다르게 구성했기 때문에 이 말로부터 뭔가면 0과 1 사이의 숫자는 자연수보다 더 많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발견한 칸토르는 자기가 발견해놓고도 못 믿겠다 라고 회상을 할 만큼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칸토르는 무한을 계산하기 시작한 처음 수학자라고 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한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한을. 크다 작다부터 해서 무한에 대응시키고 무한 크기 비교를 대응으로 비교를 하고 크기 해나가면서 무한을 가지고 놀았는데 안타깝게도 칸토르는 조울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신병으로 돌아가셨죠. 어쨌거나 앞에서 봤다시피 너무 기네. 앞에서는 유리수의 개수하고 자연수의 개수는 같고 그렇지만 실수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보다 같지 않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한을 다룰 때 무한도 포함하고 개수도 포함하는 수학자들의 용어, 우리가 개수를 이야기할 때는 유한계, 몇 개, 파이나이트계, 유한계만 일단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개수도 포함하고 무한도 포함하는 것을 뭘로 하는 거면 농도란 말로 바뀌고 카디널리티 해서 농도란 말로 바꿉니다. 농도란 말로 여기 바꿉니다. 농도란 말로 바꾸고 이 농도에서 보면 방금 우리가 아주 유명한 것이 자연수의 농도를 갖다가 알레프 널이라고 하는데 최소의 무한이라는 뜻입니다. 최소의 무한. 무한계에서 제일 처음 무한이 최소의 무한이 알레프 널입니다. 그 다음 무한이 뭐냐면 우리가 C로 표현합니다. 실수의 무한, 실수의 농도는 C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자연수보다는 실수가 더 크니까 여기 된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된다고 농도가 된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칸토르의 연속체 가설입니다. 그러면 자연수 집합과 실수 집합 사이에 딱 사이에 들어가는 농도를 가지는 집합이 존재할까? 자연수 개수보다는 더 많고 실수보다는 더 적은 그런 집합이 존재할까? 라는 것이 칸토르의 연속체 가설입니다. 요 사이에 들어간 농도를 가진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1900년에 힐버트가 20세기 수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제시할 때 첫 번째 문제로 제시됐습니다. 1900년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힐버트가 2000년도 수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칸토르 연속체 가설을 증명하는 것. 그런데 이 칸토르 연속체 가설은 너무나 예. 괴델이 증명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맞다고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부정하다고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증명한 건 괴델이. 그 뒤에 이 폴 코헨이 현재의 집합론 공요수는 증명할 수 없다라고 증명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걸로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드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 쭉 끝났는데, 영과 일 사이에 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 바로 다음의 수는 이거 답을 한번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로 다음의 수는 0 바로 다음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도 끝이 안 나는데. 0 바로 다음의 수는 뭐가 될까요? 0.1을 하면 0.01보다 더 크죠? 0.01은 0.1과 0 사이의 수가 있으니까. 0점하고 0이 무한계란 다음에 1? 무한계라는 끝이 없죠? 어떻게 될까요? 0. 이 주관식으로 하지 말고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주관식 말고 객관식으로 1번 구할 수 없다. 2번 모른다.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2번 둘 다? 둘 다요? 사실은 이것은 답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가정하면 모순이 생기잖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죠. A가 0과 0 바로 다음에 숫자다 하면 0 더하기 A 나누기 2 하면 그보다 더 작은 수가 되니까 모순이 생깁니다. 있다고 가정하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이건 못 찾는다가 아니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도 아니고 0 바로 다음에 실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할까요? 생애는 아예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유클리드는 우리가 원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론 그러면 엘리멘트라고 합니다. 그냥 지오메트리 인식 기하라고 안 나옵니다. 엘리멘트 해서 나오는데 13권의 유클리드 원론은 사실 수학 총서였습니다. 수학이 기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학 정리를 나타나서 모든 수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원론은 수학 총서예요. 수학 총서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처음 시작하기는 뭔가 하면 데피니션부터 시작하면 정의. 수학은 중요하니까. 유클리드 원론을 보면 이제 정의로부터 이렇게 점, 선, 면, 각, 수직선, 원, 반지름 이런 말들로 정의해 놨는데
정의를 해놔보니까 좀 여러분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점은 부분과 크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되는데, 그러면 부분과 크기는 뭘까? 부분은 뭐고 크기는 뭘까? 그 다음에 가신다는 나는 말이 뭔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애매해집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사용하던 말들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학하신 분 계십니까? 기호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기호. 그러니까 기호파가 중요합니다. 기호로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말들을 다 안 쓰고 기호로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무엇은 안 생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말로 우리가 쓰는 말들로 정의를 해버리니까 점, 선, 면 애매하지만 나중에 보면 쭉 읽어보면 유클리드 원론을 보면 이렇게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현대의 수학에서는 뭐가 생겨나느냐면 현대의 수학에서는 무정의 용어, 보통 많이 안 쓰는 무정의 용어는 무정의 용어, 정의 없이 쓰는 말들, 점, 선, 위에 있다, 사이에 있다, 합동이다, 이런 말들은 정의하지 말자.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다. 그냥 이 무정의 용어라 그럽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보면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점이고 선은 우리가 사용하는 선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점이란 말 안 쓰고 집합으로 A, B, C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그 집합의 원소 포함된다는 말, 무정의 용어죠. 전부 다 사이에 있다, 합동이다, 뭐 포함된다는 말로 집합해서 무정의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평상시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생략하고자 하는 말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한 100년쯤 됐죠. 그 이후에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우리가 1900년, 1800년 넘어서까지도 유클리드 원론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수학자들의 수학 교과서가 바로 유클리드 원론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유클리드는 유클리드는 공리와 공준을 분간했는데, 공리하고 공준을 분간했는데, 공리는 모든 것이 다 성립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성립하는 일반적인 것. 논리학 하는 분 계십니까? 논리학 하신 분 보면 제일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같은 것은 같다. 동일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같고 B하고 C하고 같으면 A, C는 같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명작에서 맞다 아니면 틀리다. 이거지 그 중간은 없다는 거죠. 이걸 배중률이라고 하죠. 중간을 배제하는 율 해서 맞다 틀리다 사이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정의한 것처럼 유클리드 이런 전체에서 공리를 해놨습니다. 전체에서 유클리드 있고, 그 다음에 공준이 있습니다. 공준은 특별한 학문의 공준을 줍니다. 특별한 학문에, 특별한 분야에. 요 분야, 기하학 분야에서는 요게 5가지 공준입니다. 기하학 분야에서.
앞에 공리는 모든 것이 다 성립하는 거고, 이거는 기하학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 한 점으로 다른 한 점으로 선분을 그릴 수 있다. 선분을 그릴 수 있다. 이건 뭐 정리 없이 거야. 임의의 선을 따라 다른 선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대한 거리로 하나의 원을 그릴 수 있다. 직각으로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게 요놈입니다. 이 유클리드 공면 제가 보기에 짜다라 여러분 소개 안 하고 싶었지만 꼭 소개하고 싶었던 게 이 5번. 간단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1번은 선분을 그릴 수 있다. 점을 지나는 선분을 그릴 수 있다. 2번은 선분을 연장할 수 있다. 3번은 원을 그릴 수 있다. 반지름과 원을 그릴 수 있다. 4번은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아주 공리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이라는 놈을 갖다가 유클리드 집어넣어 놨습니다.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이 직각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을 연장할 때 이 직각보다 작은 내각을 이루는 쪽에서 반드시 만난다. 공리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공리로 집어넣었단 말은 기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다. 정명이다. 건데 그러니까 간단해야 되고 가능하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말이 봐도 좀 복잡하죠. 좀 편하게 보면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이긴 오지? 이게 왜 이긴 오지? 일단 유클리드 공준을 이용해서 요거 중에 자, 공준을 이용하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평행선 A, B, C, D에 평행하다는 정의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공준에 평행하고 두 직선이 한 직선과 평행한 두 직선이 만날 때 이 각 이거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각과 DHG와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증명을 해놨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같다고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는 거면 제일 처음에 요 각과 H 요 DH 요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보다 적다면 앞에 유클리드 제5공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두 안각의 합이 이 직각보다 작으면 작은 쪽에서 만난다. 그게 제 유클리드 5공준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는 건데 만난다니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180도 졌다 하는 것이 모순이 됩니다. 이게 5공준에서 평행선 정의와 5공준에서 그 다음에 180보다 크다면 이 각은 180도 빼기 요 각이고 이 각은 180 빼기 요 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각의 합이 두 개의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지면서 다시 또 제5공준에서 만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선의 정의에 모순되니까 180도다라고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제5공준의 모순이기 때문에 만난다. 그랬는데 해보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니까 180도다.
그런데 DHG하고 BGH 합도 180도이고 그 다음에 BGH하고 BGE도 180도이죠. 요거 BGE도 요각 더하기 요각도 180도가 됩니다.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은 걸 지워도 같다. 똑같은 걸 지워도 같다 증명되니까 따라서 DH, BGE 요 위에 값과 BGE와 DHG는 같다.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고 나옵니다. 동의각이라 하는데 이 사실로부터 억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공리와 정의를 이용해서만 증명한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와 같이 제5공주는 아주 유용하게 정말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제5공주는 사실 이제 보면 유클리드 제5공주는 뭐냐?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이직각보다 작으면 이직각보다 작은 내각 이런 쪽에서 반드시 만난다. 두 직선과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이직각보다 작으면 180보다 작으면 이쪽을 연장하면 만난다. 그것이 제5공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유클리드부터 약 1000년 넘게 약 1500년, 1600년 한 2000년 정도 수학자들이 달려들었죠. 왜 달려들었겠습니까? 제5공주는 없애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제5공주는 이렇게 귀찮게 공전으로 있으니까 이거 너무 없어 보인다. 없애자 저걸. 그래서 달려들어서 연구를 해나가면서 이 없애지를 못하고 같은 걸로만 쭉 바꾸게 됩니다. 동치명경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막. 그 제5공준 대신 이걸로 바꾸자. 5공준 대신 이것도 되고 제5공준 대신에 이것도 되고 5공준 빼고 이것도 넣어도 되고 5공준 빼고 이거 넣어도 되고 이렇게 5공준 빼고 막 넣으면 되는데 이게 많이 나옵니다. 총 이것도 다 5공준 빼고 뽑게 되고 그 다음에 18개까지 피타고라스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5공준 대신에 들어가면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5공준 없애려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했죠. 5공준 없애려고. 그래서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는 평생 5공준 대신에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5공준 아까 너무 막 길죠. 말이 기니까 이거 주어진 직선과 바깥에 한 점이 있고 직선과 바깥에 한 점이 있고 이 직선과 한 점을 지난 평선은 딱 하나 끌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5공준 대신에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그 다음부터 저 5공준이 그냥 이름 바꿔서 평행선 공준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래도 그러니까 지난번 역사했다시피 1500년 지나고 1600년 지나고 1700년이 지나고 1800년이 지날 때까지도 오리지널하게 딱 뭐 유클리드 기하고 왕자를 군림하면서 쭉 갔습니다. 그런데
1800년이 지났을 때, 1800년이 넘었을 때, 요거는 이제 1800년 뒤에 밝혀졌고,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벨트라미에서 506 거 없앨 수 없다, 수학에서. 좀 뭐 복잡하지만 없앨 수 없다라고 증명됩니다. 동치명제로 바꾸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벨트라미 이전에, 벨트라미가 이것을 증명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오공준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보겠습니까? 오공준, 팽선 2개 이상 끌 수 있다고 해보자. 그렇게 나갑니다. 가정을 해보자. 오공준을 부정해봅니다. 직선이 있고 직선 밖에 한 점을 주는 팽선을 2개 이상 끌 수 있다고 해보자. 이거 좀 쉬네요. 보시면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뭔가 하면 제가 옛날에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인데 제일 마지막 순간에 21모금만 드시면 된답니다. 이 뭐 좀 기납적으로 수학적 기납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수업을 뭐 오래 하고 강의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보통 이 수업 시간이 15분 내지 20분에서 25분, 20분에서 30분 되면 이 조건 하나 넣어갖고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뒤숭숭해서 함부로 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겠습니다. 아까 로바체프스키가 뭘 했는가 하면 이렇게 가지고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고 그 직선의 팽한 직선은 2개 이상 존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앞에 공리하고 문제가 안 생기느냐? 뭔가 부딪히가 이상이 생겨야 되죠. 부딪히가 이상이 생겨야 되는데 이상이 안 생기는 겁니다. 부딪혀갖고 이상이 안 생기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학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볼리아이도 했고 로바체프스키도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공준은 꼭 그렇게 따를 필요 없이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고 팽한 직선 2개 이상 존재한다고 하자. 기하학이 된다. 근데 이렇게 증명해 보니까 이런 기하학에서 해보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져 버립니다. 왜 꼭 180도여야 하는데 작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뭔가 하면 이런 표면상에 우리가 이제 구면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그러한 개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포물면 이런 것 상에서 살고 있는 개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삼각형이 이 상황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슈도스페어라고 하는데 뭐 기하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부분들입니다. 슈도스페어. 이 상에서 살고 있는 것도 보면 개미들도 보면 팽선을 갖다가 많이 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800년도 초에 그 당시에 이 수학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가우스가 있었습니다. 가우스. 그때 프랑스 혁명도 있고 있었지만 독일에 가우스가 있었습니다. 가우스. 솔직히 가우스는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존재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청량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긴 새 봉우리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삼각형을 재서 삼각형 내가 합을 쟀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때 측량기구의 오차로도 이내니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우스로 다음을 잇는 리만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면, 로바체프스키나 볼리아이가 이거 공리로서 접근했다면, 공리로서 1번, 2번, 3번 공리로서 접근했다면, 가우스하고 리만은 미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미분 가지고. 아주 미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미분 가지고. 이 미분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미분을 가지고 뭘 정의하느냐? 커베이처, 공률, 구분 정도를 정의해서 그 다음부터 아주 로컬하게 연구해서 그걸 확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 리만인데, 리만도 이 천재였는데 40살에 죽었습니다. 가우스 제자로 알려져 있고, 리만이 생각한 기하학은, 유클리드는 항상 무한한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무한한 공간. 무한한 공간을 생각했는데, 유클리드는 모든 공간은 무한하다. 무한한 공간을 생각했는데, 리만은 경계면이 없다. 그걸 바운더리가 없음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는 무한하니까 못 가지만, 리만은 끝은 못 간다는 거죠.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공간이 가능할까? 바운더리가 없단 말은, 끝은 없단 말은,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개미라고, 지구에 있는 개미라고 치면 끝은 없습니다. 항상 무한히 돌고 돌리면 자기는 항상 그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시겠죠. 경계면이 없는 겁니다. 부딪혀갖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 점이 없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개미들은. 그와 같이 바운더리가 없는 겁니다. 경계면이 없는 거죠. 그 리만은 경계면이 없는, 바운더리가 없는 그런 공간을 상정하니까 기한이 유한일 수 있다. 직선 길이도. 유클리드처럼 무한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팽선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구상에 사는 개미처럼. 그런데 그 직선의 개념도 다 바뀌게 됩니다. 공간상에서. 아주 재밌는 거 예를 들어 보면 누가 해놨던데,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보면 직선이죠. 직선. 개미들은 이 지구상에서 여기 직선이고 요게 직선이고 이게 직선인데, 요거의 합은 90도, 여기 90도, 90도니까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270도나 되는 무지막지한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위에서 리만은 기하학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없는데, 실제로 리만이 접근한 것은 로컬하게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접근합니다. 보통 유클리드 거리의 거리 성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DS, 좀 복잡한데, 요렇게 성분은 dx 제곱 플러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 유클리드 공간에서 거리 성분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해나보면 리만에서 공면에서 거리 성분은 이제 완전 개념이 바뀌게 되죠. 거리 성분이 이런 것이. 이러면서 리만은 이제 이 타원기하학이라 그럽니다. 앞에는 쌍곡이 타원기하학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포앙카레. 프랑스 사람이죠. 앙리 포앙카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간을 생각하는가 하면, 자, 제일 중심에서부터 나가면 줄어듭니다. 전부 다.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나도 작아지고, 거리도 작아지고, 사물도 작아지고, 다 작아집니다. 전부 다. 계속 나가서 무한히 작아지니까 결국 경계면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도 경계면은 없습니다. 경계면은 없고 도달을 못해. 포항카레 반평면은 우리도 사실 이런 공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우리가 좀 더 멀어지면, 지구상에서 좀 더 멀어지면 모든 게 작아지면서 결국 경계면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게 포항카레 반평면입니다. 보통 이제 이 포항카레 반평면은 이거 말고도 원래 이제 이 반평면 위에 있는데, 포항카레 반평면에서 거리 성분은 밑에 y 제곱이 됩니다. 미분기하로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통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오고 60년은 더 뒤에서 우리 우주도 사실은 평평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굽어져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하학적인 모델은 이미 아인슈타인보다 반세기나 이전에 다 완성되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수학자들은 반세기나 이전에 다 완성해놨습니다. 이게 그 모델을. 그런 수학적인 모델을 보고 아인슈타인은 실제 현상과 비추어서 그 수학적 모델을 접목시켜서 분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보면 기하학을 몰랐다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수학 선생이 누군가 하면 민코프스키라고 아인슈타인의 수학 선생이 민코프스키라고 힐버트의 친구였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민코프스키가 수학적으로 좀 뛰어나거든요. 민코프스키 방정식도 있고 부등식도 있습니다. 민코프스키가 스위스에서 조그만 수학 강연을 잘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에서 나왔던 기하학 분야와 현상을 갖다가 결합신 거에 불과하다. 이미 발견되었던 거.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발명했다기보다는 누가 해놨던 걸 그냥 결합시킨 거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면 천재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면 20세기의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세기의 가장 천재는, 아마 비교를 한다면 가장 천재는 폰 노이만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한 겁니다. 폰 노이만. 아주 대단한, 엄청난 사람입니다. 네, 요 사람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 줄까 합니다. 폰 노이만이라고. 아주 미국적인 사람이고, 정말 미국적인 사람이고, 미국적인 사람이 좀 우리가 냄새가 그렇게 나는 사람이죠. 폰 노이만 천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간략하게 몇 가지 보면, 요즘 자,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보면 아주 뭐, 요즘보다는 간단한 건데, 사실 이제 어떤 행렬이 있으면, 뭐, 행렬 곱셈에 의해서 벡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양자 물리하고 아주 관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건 상관없고. 근데 사실 이 람다를 계산해 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다항식 풀면 돼요. 다항식. 다항식 풀면 람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불행히도 5차 이상의 다항식은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다고 증명됐습니다. 5차 이상의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없다고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못 푸는 거예요. 이 람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람다의 크기에 따라서 수치 해석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이제 이 행위를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보통 어떤 값에 딱 수렴해야 되는데 람다가 커져 버리면 수렴 안 합니다. 이게 많이 발산해 버립니다. 그런 것도 관계 있고 아주 많은 부분에 관계 있는 것이 이 람다를 찾는 것, 람다와 이 벡터를 찾는 것, 행렬이 주어졌을 때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문제이고, 요걸 조금 더 뭐, 그래서 이제 그냥 행렬 당식에 넣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행보면 좀 재밌게 본 게, 이항계수, CNK를 갖다가 NK를 표현하고, 요즘 N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 N 팩토리얼.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이것은 이제 약분시켜버리면 N 마이너스 K 팩토리하고 요 N 뒤에 붙은 거 약분시켜버리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여기서 NK를 약속하기를 N에서 K개, 요 K개는 K개니까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K 마이너스 1까지 K개를 곱을 했다고 치면 요 위의 식은, 요 이항계수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다. 뭐냐. 참 재밌는 게, 여기서 꼭 N이 자연수일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N이 그냥 실수 가져오자. 아무 실수나 가져오자. 실제로 아무 실수나 가져오면 됩니다, 이거. 아무 실수를 가져왔을 때 승리한다. 그래서 아무 실수, 어떤 실수를 가져오더라도 해갖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뉴턴의 이항 정리 그런 것이 이런 모든 실수에 승리한다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네. 이거? 아, 시그마는 여러분들 조금 뒤에 배워요. 우리가 더셈 기호 더셈인데 쭉 더셈이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보면, 또 재밌는 거 보면, 여기에 n 팩토리얼은 이렇게 씁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n. 이게 수학자들이 참 재밌는 게, 재밌습니까? 이것을 실수에 적용할 수 있을까? 실수 알파가 주어졌을 때 알파 팩토리얼을 할 수 없을까?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연수에서는 n 팩토리얼 쓸 수 있는데, 실수에 있을 때, 실수 알파가 주어졌을 때 알파의 팩토리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이 함수입니다. 감마 펑션이라고 해서 대단히 유명한 함수입니다. 감마 함수. 아주 쓰임새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감마의 n 플러스 1이 n 팩토리얼과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 인터폴레이션은 수학자들이 아주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연수에서 선입하는 것들, 정수에서 선입하는 특별한 수에서 선입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나가는 것, 실수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기. 옛날 걸 그대로 살리면서 확장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연구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트 쉘이 그러는데 여기에 교차점의 수에 따라서 몇 종류의 매듭이 있을까? 같은 종류의 매듭일까? 다른 종류의 매듭일까?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풀고 뭐 하는 거고 이때부터 보면 계산이 아니고 여기 교차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그러면 여섯 개의 교차점을 가지는 매듭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이런 매듭 이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의 매듭 이론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래프 이론 해서 꼭점 있고 버텍스가 있는 이런 그래프 있을 때 요즘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이 그래프 이론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론 있죠. 빅데이터, 요즘 때 물류하고 하는 세상에 빅데이터 이론의 기본이 그래프 이론입니다. 인공지능 할 때도 보면 탐색이라든가 모든 것 기능들이 바로 그래프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이론. 관계를 표현할 수 있죠. 이 다양한 그래프 이론은 그 자체로만 몇 권의 책이 있을 만큼 엄청나게 연구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이론은. 이 그래프는 다시 뭘로 표현될 수 있는 가 그래프는 행렬과 똑같이 행렬로 표현되어집니다. 하여간 재밌어집니다. 그래프 이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개할 거예요. 대수곡선 이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수곡선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이 이상에서 연산을 정의해 줍니다. 연산을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직선을 닦으면, 세점에서 만나면 세점에서. 요걸 직선을 닦으면 세점 만나는데, 요 두 점의 결과가 요 점이다. 요거 반대점인가?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면 엄청나게 재미있는 그룹이 됩니다. 군이 되고, 그것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암호학에 적용됩니다. 암호학에. 그게 이제 대수기하 이론의 대수곡선 가지고 암호학에 적용했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곡선이 있으면 두 개의 점들 위치에 따라서 연산을 약속해주고 그 연산에 의해서 구원이 새로운 어떤 대수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암호학에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요게 프랑스 바칼로레아 들어봤죠? 우리나라 수능 문제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수리 철학하는 사람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은 현실하고 상관없습니다. 재밌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처럼 대수기하는 것도 보면 좀 특별한 개념은 수학 완전히 오리지널 수학으로서 대수기하는 완전히 수수 수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암호학의 정점이 될 만큼 그 대수기가 이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응용과 이론이라는 것이 애매해졌다는 거죠, 수학에서. 그리고 수학하는 분야도 참 여러 가지 말들 많은데
말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바칼로레아에서 바칼로레아 한 게 뭔가 하면 프랑스에서 대입 논술고사입니다. 대입 논술고사. 고등학생이 자기 생각을 듣는 것이 아주 논술을 듣는데 100년이 넘었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